니녀는 뭔데 경례 안 하냐? 19살 어린 여성에게 쌍욕을 퍼붓던 꼰대 대령. 잠시 후 그녀가 최연소 3스타 군단장으로 부임하며 그의 군 생활을 끝장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 경기도 이천에 자리 잡은 제7기동군단. 북진 선봉의 상징이자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이 강철 부대의 전례 없는 지각 변동이 예고되었다. 군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군단장, 그것도 이제 갓 35의 나이로 중장 계급장을 단 강하진의 등장은 살아있는 신화 그 자체였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와 최연소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후방 주요 지휘관과 참모직을 거치며 쌓아 올린 그녀의 경력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전술 지휘 능력은 이미 전설의 반열에 올랐고 그녀에게는 전쟁의 여신 아레스라는 비공식적인 호출부호까지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파격적인 승진 가도는 군 내부의 견고한 유리 천장을 깨부수는 통쾌함인 동시에 수많은 기득권 세력에게는 불편한 칼날과도 같았다. 호기심과 경외, 그리고 그보다 더 짙은 질투와 견제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창이 되어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부임식을 일주일 앞둔 늦가을 햇살이 부서지던 주말 오후. 강아지는 오래된 SUV 차량을 직접 몰아 이천 일대의 부대들을 조용히 둘러보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질끈 묶어 올린 머리, 빛바랜 청바지와 검은색 항공 점퍼 차림의 그녀에게서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전력을 지휘하는 3스타의 위용을 찾아보기란 어려웠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가장 먼저 현장의 공기를 직접 마시고 싶었다. 보고서에 찍힌 활자가 아닌 병사들의 눈빛과 땀 냄새, 부대를 감도는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진짜 현실을 읽어내고자 했다. 그녀의 차가 향한 곳은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예하 5연대였다. 제7군단의 예하 부대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깊고 그만큼 좋지 않은 소문도 끊이지 않는 곳. 강하진의 정보망에 희미하게 포착된 비효율적인 군수관리와 지역업체와의 과도한 유착관계의 진원지이기도 했다. 그 시각 오연대장 맹철웅 대령은 관사에서 늦은 낮잠을 즐기고 있었다. 54살의 그는 군 생활의 절반 이상을 바로 이곳 7군단에서 보낸 터줏대감이었다. 야전에서 잔뼈가 굵었고 거칠지만 부하들을 휘어잡는 카리스마가 있다는 평판 뒤에는 부대를 자신의 왕국처럼 여기는 독선과 탐욕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는 군수품을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리고 지역업체와 결탁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에게 부패는 생존 방식이자 험난한 군 생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들에게는 떡고물을 나눠주며 세력을 다졌고 거슬리는 자는 가차없이 짓밟아 자신의 왕국을 공고히 했다. 그런 그에게 최연소 여성 군단장의 부임 소식은 심기를 건드리는 소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책상 물림 애송이, 그것도 계집이 뭘 알겠냐는 원색적인 무시와 오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다. 젠장 재수없게. 낮잠에서 깬 맹철웅은 욕설을 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말임에도 지역 건설업체 사장과의 미팅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막사 신축 공사와 관련된 협의를 위해서였다. 그는 펑퍼짐한 배를 두드리며 연대장실로 향했다. 부대 정문을 통과할 때 그의 매서운 눈에 도로변에 주차된 낯선 SUV 차량과 그 앞에 서서 부대 쪽을 응시하는 한 여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젊고 호리호리한 몸매에 볼캡을 깊게 눌러쓴 모습이 영락없는 요즘 애들이었다. 군사 보안 시설 앞에서 얼쩡거리는 모습에 맹철웅의 심기가 뒤틀렸다. 어이, 거기. 맹철웅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고함에 주변을 지나던 병사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는 성큼성큼 강하진에게 다가갔다. 술과 기름진 안주로 상기된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이봐 아가씨,
여기가 무슨 관광지인 줄 알아? 군사시설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안 꺼져. 강아지는 천천히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눌러쓴 볼캡 아래로 침착한 눈빛을 유지한 채 입을 열었다.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부대 경관이 인상 깊어 잠시 보고 있었습니다. 소란을 피울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동 하나 없이 차분했다. 그 태어남이 맹철웅의 오만함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다. 뭐? 지나가? 이 계집애가 지금 누굴 상대로 말대꾸야. 너 같은 년들은 오냐오냐 해주니 세상 무서운 줄을 몰라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눈가를 똑바로 뜨고 쳐다봐.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고 입에서는 쌍욕이 복물처럼 터져나왔다. 군인은 군인은 말이야.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보면 눈부터 내리깔고 경례부터 박는 게 기본이야, 기본. 내년 눈에는 내 어깨에 달린 이 무궁화가 조주로 보이나? 니년은 뭔데 상관한테 경례 안 하냐며. 니년. 계집애. 좆. 입에 담기 힘든 저속한 단어들이 연대장의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왔다. 주변에 서 있던 병사들은 당혹감에 얼굴이 굳었다. 일부는 고개를 숙이며 그 광경을 외면했다. 오연대의 왕 맹철웅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 강하진이 천천히 볼캡을 벗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맑은 이마와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눈빛이 드러났다. 그 눈빛은 분노도 당황도 아닌 마치 희귀한 곤충을 관찰하는 듯한 냉철한 분석의 빛을 띠고 있었다. 맹철웅 대령.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맹철웅은 순간 움찔했다. 이 젊은 여자가 자신의 이름과 계급을 어떻게 아는 것인가? 방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대령님의 상관으로서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상관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 맹철웅은 실소를 터뜨렸다. 하, 이 미친년이 끝까지 장난질이네. 그래, 내년 상관이다라 내가. 군복만 안 입었지 이 부대의 왕이야, 왕. 당장 2년 끌어내서 헌병대에 쳐넣어. 맹철웅이 경비 병력을 향해 손짓하는 순간 강하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제 이름은 강하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한 무게를 담고 있었다. 다음 주 이곳 제7기동군단 군단장으로 부임하는 육군 중장 강하진입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맹철웅의 뇌는 그 문장을 이해하는 것을 거부했다. 강하진, 최연소, 여성, 3스타, 군단장.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방금 자신이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모욕했던 저 젊은 여인이 앞으로 자신의 군 생활을 소나귀에 쥐고 흔들 군단장이었다. 19년이나 어린 자신의 딸뻘밖에 되지 않는 여자가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떡 벌어졌던 입은 다칠 줄을 몰랐고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등줄기에서는 차가운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주변 병사들의 경악 어린 시선이 비수처럼 그의 온몸에 박혔다. 평생 쌓아올린 철옹성 같던 그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강아지는 경직된 채 서 있는 맹철웅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나 조소가 아닌 차가운 분노와 경고의 빛이 서려 있었다. 맹철웅 대령. 오늘 대령이 보여준 그 추악한 모습, 그리고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그 저속한 언행,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부임식 날 연병장에 도열한 당신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때는 오늘처럼 예를 갖추지 못하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마친 강아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몸을 돌려 자신의 차에 올랐다. 시동이 걸리고 낡은 SUV는 조용히 맹철웅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홀로 남은 맹철웅은 한동안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치욕감과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감히 어린 계집애가. 그의 열등감은 분노로, 분노는 살이에 가까운 증오로 변해갔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관사로 돌아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수십 년간 다져온 자신의 인맥과 부패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렇게 그녀가 부임하기도 전에 그의 치욕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일주일 후 제7기동군단 사령부 연병장은 삼엄한 공기 속에서 신임 군단장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을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지만 연병장의 도열한 수천 명의 장병들과 간부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긴장이 교차했다. 특히 오연대장 맹철웅 대령에게 그날의 하늘은 잿빛으로 보였다. 지난 일주일간 그는 밤잠을 설쳤다. 강하진이라는 이름 석자가 악몽처럼 그를 짓눌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그녀의 뒷조사를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경력과 강철의 여인이라는 별명뿐이었다. 그날의 치욕적인 만남 이후 그는 극심한 열등감과 위기감에 사로잡혔다. 자신보다 20살 가까이 어린 여자의 지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도 모욕적인데 시작부터 최악의 방식으로 밉보인 것이다. 취임식이 시작되고 의장대의 늠름한 행진에 이어 단상 위로 강하진 중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빳빳하게 다려진 정복에 빛나는 세 개의 별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사복 차림일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연병장 전체를 휘감았다. 맹철웅은 장성들 맨 뒷줄에 서서 애써 태어난 척 그녀를 바라봤지만 마주친 눈빛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은 분명히 그를 향해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오늘 제7기동군단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이 자리에 섰다. 마이크 앞에 선 강하진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게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옆으로 치우고 도열한 장병들을 직접 바라보며 연설을 시작했다. 우리 제7군단은 적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다. 이 창이 강하기 위해서는 녹슬거나 이물질이 끼어서는 안 된다. 나는 군단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우리 부대의 전투력을 저해하는 모든 비효율과 부조리를 뿌리 뽑을 것을 약속한다. 실력이 아닌 인맥으로, 헌신이 아닌 아첨으로 자리를 보전하는 시대는 끝났다. 병사 한 명의 땀방울까지 존중받고 모든 군수품이 정직하게 쓰이며 오직 실력과 애국심만이 평가받는 투명하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 것이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맹철웅의 심장을 후벼 파는 칼날과도 같았다. 비효율, 부조리, 인맥, 아첨. 모든 단어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주변의 다른 지휘관들이 힐끔힐끔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어린 년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그의 열등감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변질되고 있었다. 취임식이 끝나고 군단장실에 입성한 강아지는 단 1분의 시간도 허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심이자 육사 시절부터 함께한 최고의 정보 분석가 오율무 소령을 호출했다. 오 소령은 날카로운 눈매와 컴퓨터처럼 정확한 두뇌를 가진 인물로 강하진이 가장 신뢰하는 참모였다. 오 소령, 바로 시작하지. 오연대 관련 자료 전부 가져와.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군단장님. 오율무 소령이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오연대의 지난 3년간의 모든 보급, 유류, 공사 관련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다. 강아지는 무서운 속도로 자료를 훑어내려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작년에 완공된 오연대 3대대 신축 막사공사. 총 예산이 70억. 그런데 자재 명세서가 이상해. 최고급 방염 자재를 썼다고 되어 있는데 책정된 단가는 B급 자재 수준이다. 차액이 최소 10억 이상이야. 이 돈 어디로 갔을까? 추적해본 결과 시공사는 대호건설이라는 곳입니다. 대표는 최만식, 맹철웅 대령의 고향 후배이자 사실상 그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역시 빙산의 일각이겠지. 강하진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오늘부로 군단 감찰실 직속 특별감사팀을 구성한다. 팀장은 오소령이 맡도록. 목표는 오연대다. 지난 5년간의 모든 보급, 공사, 인사 관련 서류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원본으로 제출받아 군단장의 특별 지시임을 명확히 하고 그녀의 명령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군단 전체에 강하진의 첫 번째 칼날이 오연대를 향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맹철웅의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 어린 년이 진짜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는 즉시 자신의 하수인들을 소집했다. 군수참모인 황진태 소령과 지역업체 대호건설의 최만식 사장이었다. 그의 사무실에 모인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대령님,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군단 직속 감사팀이라니요. 이러다 다 죽습니다. 최만식 사장이 울상을 지었다. 맹철웅은 애써 침착한 척 담배에 불을 붙였다. 호들갑 떨지 마. 감사라는 거 하루 이틀 해보나? 어차피 놈들도 서류만 볼 뿐이야. 황소령, 관련 서류들 전부 정리해. 문제될 만한 것들은 아예 누락시키거나 서버 오류라고 보고하고. 최 사장은 입 다물고 잠수 타고 있어. 내가 윗선에 손을 써서 막아볼 테니. 그날부터 오연대에서는 조직적인 증거 인멸과 감사 방해 공작이 시작되었다. 핵심적인 공사 계약서는 관리 부실로 분실 처리되었고 군수품 입출고 기록이 저장된 컴퓨터는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로 포맷되었다. 감사를 진행하려던 오율무 소령의 팀은 교묘한 비협조와 시간 끌기에 부딪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오율무 소령은 강하진에게 이 상황을 보고했다. 군단장님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맹철웅이 거대한 거미줄을 쳐놓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강하진은 창밖 멀리 보이는 오연대 주둔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다. 거미가 거미줄을 믿고 있다면 그 거미줄을 통째로 찢어버리면 돼.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군단 감찰실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본부, 그녀의 육사 시절 은사이자 현재 감찰실장으로 있는 이강혁 장군에게였다. 장군님, 저 강하진입니다. 제 부대에 기생하는 독버섯을 도려내기 위해 장군님의 메스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강하진은 정면 대결이 아닌 적의 허를 찌르는 우회 공격을 선택했다. 군단 내부의 힘으로 안 된다면 더 높은 곳의 힘을 빌려서라도 맹철웅의 부패 왕국을 뿌리째 뒤흔들 생각이었다. 며칠 뒤 육군본부 감찰실 소속의 베테랑 수사관으로 구성된 특별합동조사단이 헬기를 타고 7군단에 도착했다. 그들의 등장은 맹철웅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그의 저항은 이제부터 진짜 폭풍을 마주하게 될 터였다. 육군본부에서 파견된 특별합동조사단. 그들의 등장은 제7군단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군단장의 요청 형식을 빌렸지만 그들의 지휘 계통은 철저히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보되는 독립적인 조직이었다. 맹철웅이 자랑하던 군단 내 인맥은 이제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다. 조사단은 도착하자마자 오연대 본부의 모든 출입을 통제하고
군수참모실과 행정처를 급습하여 모든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 맹철웅이 미처 숨기거나 파기하지 못한 자료들이 속수무책으로 조사단의 손에 넘어갔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맹철웅은 조사단장인 한철규 중령의 앞을 막아서며 고함을 질렀다. 여기는 내 부대야. 군단장에게 재가도 없이 멋대로 부대를 뒤집어 놓는 건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한철규 중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맹철웅 대령. 우리는 육군 참모총장님의 직속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방해 행위는 군 형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오. 그의 손에는 총장 직인이 찍힌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다. 맹철웅은 치욕감에 얼굴이 벌개졌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왕국이 외부의 침략자들에게 유린당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강하진 군단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는 조사단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류상의 증거만으로는 맹철웅이라는 거대한 뿌리를 완전히 뽑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범죄를 입증할 살아있는 증거, 즉 내부 고발자가 필요했다. 오소령, 오연대 보급 정비중대 행정보급관. 강철훈 원사에 대해 다시 보고해봐. 오율무 소령이 즉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강철훈 원사. 오연대에서만 15년을 복무한 베테랑 부사관입니다. 과거 맹철웅 대령이 연대 주임원사로 있던 시절 유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징계를 받을 뻔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주요 보직에서 밀려나 조용히 지내고 있지만 부사관들 사이에서는 강직한 성품으로 신망이 높습니다. 그거군. 맹수에게 물렸던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맹수의 약점을 가장 잘 알기 마련이지. 강하진의 눈이 빛났다. 하지만 섣불리 접근해선 안 돼. 이미 한 번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경계심이 강하다. 우리가 그에게 썩은 동아줄이 아닌 강철 와이어라는 확신을 줘야 해. 그녀는 오율무 소령에게 은밀한 임무를 하달했다. 며칠 뒤 오율무 소령은 사복 차림으로 이천 시내의 한 허름한 국밥집에서 퇴근한 강철훈 원사와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소주잔이 몇 순배 돌았다. 원사님 힘드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 소령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강철훈 원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죠. 이제 다 부질없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저 조용히 저녁 날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다. 부질없지 않습니다. 오소령은 진지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원사님께서 그때 뿌리셨던 씨앗이 이제 새로운 군단장님과 함께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군단장님께서는 원사님 같은 분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오소령은 강하진 군단장이 직접 작성한 친필 편지를 그에게 건넸다. 편지에는 거창한 약속 대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당신의 군인 정신을 존중하며 그 용기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짧지만 진심 어린 다짐이 담겨 있었다. 강철훈 원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몇 번이고 읽어내렸다. 수년간 묵묵히 삭혀왔던 울분과 정의감이 그의 가슴 속에서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마침내 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날 밤 강철훈 원사는 조사단의 익명의 제보 형식으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그것은 맹철웅이 신축 막사 공사에서 빼돌린 고급 자재들을 숨겨둔 비밀 창고의 위치였다. 부대에서 조금 떨어진 폐 컨테이너 야적장. 그곳에는 서류상으로는 이미 막사 건설에 사용되었어야 할 최고급 철근과 방염 자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맹철웅이 공사가 완전히 끝난 뒤 민간 시장에 팔아넘기기 위해 숨겨둔 비자금 창고였다. 이 정보는 즉시 강하진에게 보고되었다. 드디어 꼬리가 잡혔군. 하지만 그녀는 바로 덮치지 않았다. 더 확실한 덫을 놓기로 했다. 그녀는 조사단을 통해 증거 불충분으로 곧 조사를 종결할 예정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동시에 맹철웅의 자금줄인 최만식 사장에게는 세무조사라는 강력한 압박을 가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구멍을 찾기 마련이다. 예상대로 맹철웅은 안심과 불안 속에서 초조해했다. 조사가 끝난다는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최 사장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풀어버릴까봐 두려웠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비밀 창고의 자재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증거만 없애면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바로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는 칠흑 같은 어둠 속 맹철웅의 신복인 황진태 소령과 최만식 사장이 인부들을 태운 대형 트럭을 이끌고 비밀 창고에 나타났다. 그들이 컨테이너 문을 열고 자재를 옮기기 시작하는 순간 주변에 매복하고 있던 육군본부 특임대와 조사단원들이 일제히 덮쳤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도주하려던 황 소령과 최 사장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들의 손에는 빼돌린 자재 목록과 거래 장부가 들려 있었다. 같은 시각 강아지는 군단장실에서 작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현장 체포 완료 보고가 들어오자 그녀는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었다. 맹철웅 대령에게 전해. 이제 게임은 끝났다고. 맹철웅의 부패 왕국을 지탱하던 가장 굵은 기둥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덫에 걸려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맹철웅 대령에 견고했던 왕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신복인 황진태 소령과 자금줄 최만식 사장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는 보고는 그의 뇌리를 강타한 망치와도 같았다. 그는 관사 소파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귓가에는 빗소리와 함께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맴돌았다. 믿을 수 없었다. 어떻게? 자신의 계획은 완벽했다. 조사가 종결된다는 정보, 최 사장을 향한 압박, 그로 인한 증거 인멸 시도까지. 모든 것이 그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어리석은 쥐의 몸부림에 불과했다. 강아진 그 어린 계집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거대한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크악! 맹철웅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탁자 위에 양주병을 집어 벽에 던졌다. 산산조각 나는 유리 파편과 함께 독한 알코올 향이 방 안에 진동했다. 분노, 공포, 그리고 처절한 패배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성이 고작 부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어린 여자애의 손에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의 마지막 동아줄, 국방위원회 소속의 한 국회의원이었다. 수년간 뇌물로 관계를 다져온 인물이었다. 나 맹 대령이요. 지금 큰일이 났소. 육본 놈들이 날 죽이려고. 그의 다급한 목소리를 가로막고 수화기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맹 대령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연락하지 않는 게 좋겠어. 나도 내 몸은 챙겨야지. 이번 일은 참모총장 직속 라인이라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만 끊읍시다. 뚜뚜뚜 무심한 신호음은 그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버려진 것이다. 철저하게. 같은 시각 7군단 사령부내 임시조사실.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그곳에서는 황진태 소령과 최만식 사장에 대한 밤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민간인인 최만식은 얼마 버티지 못했다. 변호사와 마주 앉은 그는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10년간 맹철웅과 저질러온 모든 비리를 본물 터지듯 쏟아냈다. 군납 단가 조작, 유령 직원 월급 횡령, 빼돌린 군수품 내역과 거래 장부까지. 그의 진술은 맹철웅의 왕국이 얼마나 추악한 토대 위에 세워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반면 황진태 소령은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는 맹철웅이 발탁한 직속 부하였고 그의 밑에서 온갖 특혜를 누리며 성장했다. 배신은 곧 자신의 군 생활의 끝을 의미했다. 하지만 조사단장 한철규 중령이 그의 앞에 산더미 같은 증거들을 내려놓았을 때 그의 저항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최만식의 자필 진술서, 강철훈 원사가 넘긴 비밀 장부, 그리고 현장 체포 당시 그의 손에 들려있던 거래 명세서까지. 황소령. 한중령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선택은 두 가지다. 주범 맹철웅의 공범으로 군복을 벗고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든가 아니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군인으로서 마지막 명예를 지킬 기회를 얻든가. 맹철웅은 이미 자네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 그는 그런 인간이야. 한중령의 말은 비수가 되어 황진태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지난 세월 맹철웅이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이들을 얼마나 냉혹하게 내쳤는지 똑똑히 봐왔다. 결국 그는 무너졌다. 흐느낌과 함께 그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의 자백은 최만식의 진술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었다. 군 내부의 공모자들, 뇌물을 상납받은 상급부대 간부들의 이름까지 거론되었다. 맹철웅이라는 거대한 고목에 기생하던 수많은 뿌리들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새벽. 밤새 내린 비가 그치고 축축한 공기가 내려앉은 오연대 본부. 숙취와 절망감으로 밤을 새운 맹철웅은 퀭한 눈으로 집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때 요란한 군화 소리와 함께 그의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육군본부 헌병대 소속의 장병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어젯밤 자신을 신문하던 한철규 중령이 서 있었다. 맹철웅 대령. 한 중령이 차갑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군용물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 맹철웅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라도 듣는 듯 멍하니 그들을 바라봤다. 체포. 자신의 군 생활에서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단어였다. 그는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이건 음해야. 강아진 그 계집애가 꾸민 함정이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오연대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맹철웅이야.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헌병 2명이 그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저항하는 그의 어깨에서 대령 계급장이 거칠게 뜯겨나갔다. 수십 년간 그의 자부심이었던 무궁화 3개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철컥하는 소리는 그의 왕국이 끝났음을 알리는 조종과도 같았다. 그는 짐승처럼 끌려나가며 복도를 지나쳤다. 복도 양옆으로는 오연대의 장교와 부사관들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어제까지 그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던 부하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 동정,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 시선들 앞에서 그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치욕의 순간. 그 시각 군단장실에서 강아지는 집무실 통유리 창을 통해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헌병차에 구겨지듯 태워지는 맹철웅의 초라한 뒷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승자의 희열도 패자에 대한 연민도 없었다.
오직 부패한 군인의 몰락을 확인하는 냉철한 지휘관의 눈빛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인터폰을 들었다. 오소령, 지금부터 셔츠의 첫 단추를 다시 꿰다. 오연대 지휘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후속 조치 준비하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모든 부패 세력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색출하도록. 우리 군단에 더 이상 썩은 부위는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무너진 왕국의 폐허 위에서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맹철웅의 구속은 거대한 두 개 난 작은 구멍에 불과했다. 황진태 소령의 자백이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터져 나오자 두 군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진술서에 언급된 수십 명의 이름들은 제7군단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오연대는 물론 군단 직할대와 예하 사단의 군수, 인사, 감찰 라인에 포진해 있던 맹철웅의 사람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군단 사령부는 연일 육본 조사단의 서슬 퍼런 기세 아래 놓였고 비리에 연루된 자들은 살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추악한 진실 공방 속에서 지난 10년간 7군단을 좀먹어온 부패의 실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고 조직적이었음이 드러났다. 강아지는 이 피비린내 나는 숙청 작업을 조사단에 일임한 채 흔들리는 부대를 재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는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데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녀의 첫 번째 조치는 공석이 된 오연대장 자리에 모두의 예상을 깨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이었다. 학연, 지연, 인맥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능력과 청렴함으로 야전에서 신망이 높았지만 번번이 진급에서 누락되었던 강직한 성품의 서진우 대령을 임명했다. 나에게 줄을 서지 마시오. 여러분의 실력과 헌신이 바로 나에게 닿는 가장 굵은 동아줄이 될 것이요. 신임 연대장의 취임사는 강하진의 철학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었고 이는 오연대 장병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그리고 며칠 뒤 강하진은 군단 전체 장교와 부사관을 대강당에 소집했다. 단상에 선 그녀의 모습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목소리에는 부대를 바로 세우겠다는 비장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을 심판하거나 질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그녀는 수백 명의 간부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우리 군단은 큰 병을 앓았다. 한 사람의 탐욕이 부대 전체를 병들게 했고 많은 이들이 그에 동조하거나 침묵했다. 그 결과 우리는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명예와 신뢰를 잃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강당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하지만 썩은 가지를 쳐내는 아픔을 겪었다고 해서 나무 전체가 죽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새 가지를 키울 기회를 얻은 것이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기회를 주고자 한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군단 운영 방침을 선포했다. 모든 군수품의 입출고 현황을 전산화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투명. 보급 시스템 그리고 지휘관의 부당한 지시나 부대 내 비리를 군단장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익명 소통 창구인 정의의 소리함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부패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정직한 군인들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이었다. 과거의 잘못에 연루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부대의 명예를 되찾는데 헌신할 기회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오히려 그의 용기를 높이 사겠다. 하지만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병사들의 땀과 눈물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하는 자가 있다면 내 모든 것을 걸고 그가 다시는 군복을 입고 이 땅에 설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이것은 나의 약속이다. 연설이 끝나자 강당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새로운 지휘관에 대한 충성의 맹세이자 스스로 부대를 정화하겠다는 장병들의 다짐이었다. 그리고 그 주 주말 강아지는 홀로 군 구치소를 찾았다.
수인복 차림의 맹철웅이 면회실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다. 불과 몇 주 전 연대의 왕으로 군림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급격히 늙어버린 얼굴, 초점을 잃은 눈동자,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초라한 한 명의 죄수만이 앉아있을 뿐이었다. 할 말 있나? 강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맹철웅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원망, 그리고 희미한 애원이 뒤섞여 있었다. 왜 나였소? 나 말고도 썩은 놈들은 많았는데 왜 하필 나를 이렇게까지? 당신이 내 눈에 처음 보였으니까. 강하진의 대답은 칼날처럼 단호했다. 그리고 당신은 썩은 것이 아니라 부대 전체를 썩게 만드는 독의 근원이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오? 맹철웅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 나 좀 챙겼소. 험한 군 생활 수십 년 했는데 그 정도 보상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니오? 그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나? 내 새끼들, 내 부하들 다 챙겨가면서 했어. 그게 바로 야전의 생리고 부대를 이끄는 방식이란 말이오. 그의 구차한 변명에 강아지는 희미한 냉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유리벽 가까이 다가섰다. 보상? 당신이 말하는 보상은 병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방탄복과 전투화, 겨울 야전 상의를 빼돌려 채운 당신의 배돼지 기름이었지. 당신이 챙겼다는 부하들은 당신의 범죄에 가담시켜 함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간 공범자들이었고, 당신이 말하는 야전의 생리라는 건 결국 당신의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한 비겁한 자기합리화에 불과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날카롭게 그의 폐부를 찔렀다. 당신이 진정으로 부대를 생각하는 지휘관이었다면 병사 한 명에게라도 더 따뜻한 전투복을 입히고 더 안전한 장비로 훈련시켜야 했어. 당신이 무시했던 그 어린 계집의 눈에는 당신의 그 비겁한 변명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다. 당신은 군인이 아니야. 군복을 입은 도둑놈일 뿐이지. 그 마지막 말이 맹철웅의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냈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잘못했습니다. 군단장님, 제발 한 번만.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애원했다. 강아지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차갑게 돌아섰다. 당신에게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야. 당신이 짓밟았던 수많은 병사들과 당신이 더럽힌 군인의 명예에게 빌어라. 법의 심판 달게 받도록. 면회실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맹철웅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이자 새로운 시대의 강철 같은 의지를 증명하는 심판의 칼날이었다.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다. 맹철웅 일당의 구속과 대대적인 숙청 작업은 제7군단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조직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고 남은 장병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의심하는 불신과 패배감이 안개처럼 번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바로 그 폐허 위에서 아주 작지만 단단한 희망의 싹이 튀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행정보급관 강철훈 원사가 있었다. 그는 맹철웅의 비리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였다. 강하진 군단장과 조사단에게 그는 영웅이었지만 부대 내 일부 동료들에게 그는 조직을 배신한 변절자였다. 맹철웅에게 충성했던 이들은 노골적으로 그를 비난했고 침묵으로 동조했던 이들은 불편한 시선으로 그를 멀리했다. 그는 옳은 일을 했지만 그 대가로 혹독한 고립감에 시달려야 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강아지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느 평일 오후 예고 없이 오연대 보급 정비중대를 방문했다. 기름 냄새와 쇳가루가 날리는 정비고 그곳에서 강철훈 원사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군단장이 직접 자신의 일터까지 찾아오자 그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하지만 강아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중대원 전체를 집합시켰다.
나는 오늘 우리 군단의 진정한 영웅을 칭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녀는 중대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강철훈 원사의 가슴에 육군 참모총장 표창을 직접 달아주었다. 강철훈 원사의 용기는 개인의 안위를 넘어 군의 명예와 정의를 지키려는 참된 군인 정신의 발로였다.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편안한 길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기꺼이 가시밭길을 선택하여 썩어가는 우리 조직의 경종을 울렸다. 그의 용기야말로 우리 제7군단이 본받아야 할 새로운 전통이자 명예다. 그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철훈 원사를 오늘부로 군단 군수참모부 주임원사로 임명한다. 그의 정직함과 꼼꼼함으로 우리 군단의 모든 보급 시스템을 바로 세울 것이다. 파격적인 현장 인사 조치였다. 그것은 강철훈 원사 개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넘어 군단 전체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며 용기 있는 자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 그날 이후 강 원사를 향한 비난과 수군거림은 자취를 감췄다. 대신 그를 향한 존경과 부러움의 시선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리고 군단장 직속 정의의 소리함에는 그동안 침묵했던 수많은 제보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맹철웅과 그 일당에 대한 군사재판이 열렸다.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된 재판에서 그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낱낱이 드러났다. 검찰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들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재판 최후 진술에서 맹철웅은 늙고 병든 노인처럼 초췌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였다. 제가 괴물이었습니다. 저 같은 군인은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의 뒤늦은 후회는 그러나 어떤 동정도 얻지 못했다. 결국 법정은 맹철웅에게 군사법정 최고 형량에 가까운 징역 20년형과 함께 불명예 전역, 그리고 모든 군인 연금을 박탈하는 중형을 선고했다. 황진태 소령을 비롯한 공범자들 역시 각각의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부패한 왕국의 말로는 비참했다. 그 사이 오연대는 새로운 지휘관 아래 놀라운 속도로 변모하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병사들의 얼굴에서 나타났다. 더 이상 지휘관의 눈치를 보거나 부조리에 고통받지 않았다. 맹철웅 시절에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최신형 방탄 헬멧과 조준경이 모든 병사에게 지급되었고 낡고 해진 전투복은 모두 신형으로 교체되었다.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이었던 훈련은 실전적인 전투 훈련으로 바뀌었다. 한때 맹철웅의 눈밖에 나 좌절했던 젊고 유능한 장교들이 주요 보직에 중용되면서 부대 전체에 건강한 활기가 넘쳤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아지는 오연대 훈련장을 불시에 방문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각계 전투 훈련에 매진하는 병사들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그들의 함성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신임 연대장 서진우 대령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다. 군단장님, 이제야 부대가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두 군단장님 덕분입니다. 강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서대령. 내가 한 것은 썩은 땅을 갈아엎은 것뿐이다. 그 폐허 위에서 희망의 씨앗을 틔우고 꽃을 피운 것은 바로 당신과 우리 장병들이다. 그녀의 시선은 훈련에 열중하는 한 젊은 병사에게 머물렀다. 앳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조국을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가득했다. 바로 저 눈빛, 저것이야말로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군의 진짜 모습이었다. 군 구치소의 좁은 독방. 맹철웅은 창밖을 통해 들어오는 한 줌의 햇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 전 그의 아들이 면회를 왔었다.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던 아들은 차가운 유리병 너머에서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다 돌아갔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자신은 아들의 영웅이 아니라 평생의 짐이자 수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강아지는 군단장실 창가에 서서 노을 지는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폭풍은 지나갔다. 하지만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 폐허 위에 다시는 부패의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단단하고 정의로운 성을 쌓아 올려야 했다. 그 길은 아마도 지금까지의 싸움보다 더 길고 험난할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에는 이제 그녀를 믿고 따르는 수많은 건강한 눈빛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폐허 위에 핀 희망은 그 어떤 폭풍에도 꺾이지 않을 강철 같은 군대를 약속하고 있었다. 맹철웅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지나간 지 반년. 제7기동군단은 상처를 딛고 놀라운 속도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강하진 군단장의 리더십 아래 부대는 과거의 부패와 무기력을 씻어내고 강철 같은 규율과 건강한 활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가 약속했던 투명 보급 시스템은 완벽하게 정착되어 단 한 자루의 소총, 단 한 발의 총알까지 그 흐름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병사들의 식단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낡고 해진 보급품들은 모두 신형으로 교체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정의의 소리함이 가져왔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장병들은 자신들의 제보가 익명으로 철저히 보호되며 군단장의 직접적인 조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침묵을 깨기 시작했다. 사소한 부조리부터 간부들의 월권 행위까지. 정의의 소리함은 부대 내에 남은 작은 종양들까지 찾아내 도려내는 날카로운 메스가 되었다. 부대는 아래에서부터 맑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투력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특히 맹철웅의 오욕으로 얼룩졌던 오연대는 신임 연대장 서진우 대령의 지휘 아래 완전히 다른 부대로 변모했다. 최근 실시된 군단 자체 기동 훈련에서 오연대는 가상의 적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과를 올리며 최우수 부대로 선정되었다. 과거 상부의 지시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던 수동적인 조직은 온데간데 없었다. 현장 지휘관의 자율적인 판단과 병사들의 능동적인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살아있는 전투 조직으로 거듭난 것이다. 훈련을 참관한 강아지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환호하는 오연대 장병들을 보며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었다. 폐허 위에 심은 나무가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잔잔한 수면 아래 더 깊고 어두운 곳에서 그녀를 향한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감지되었다. 군단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그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차세대 지휘통제 시스템 도입 예산이 합동참모본부 심의 과정에서 절반으로 삭감되었다. 이유는 타 부대와의 형평성 고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최전방 부대에 우선적으로 보급되기로 약속되었던 신형 K2C1 소총의 도입은 생산 차질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강하진의 모든 혁신적인 시도들이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사사건건 발목을 잡히기 시작했다. 그녀의 복심, 오율무 소령이 심각한 얼굴로 보고했다. 군단장님,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닙니다. 합참과 육본 내 특정 라인에서 의도적으로 우리 군단의 발을 묶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조직이 움직이는 것처럼 모든 방해가 너무나도 교묘하고 체계적입니다. 강아지는 직감했다. 이것은 맹철웅 개인의 복수나 그 잔당들의 저항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맹철웅은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 그의 뒤에는 더 거대하고 견고한 기득권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그녀에게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육사 시절 은사이자 육군본부 감찰실장인 이강혁 장군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무거웠다. 강 중장, 내 말 잘 듣게. 이건 공식적인 통화가 아닐세. 자네 북두해라고 들어본 적 있나? 북두해 말씀이십니까?
강하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군 내부의 극비 정보 라인을 통해서만 희미하게 그 이름이 거론되던 비밀 조직, 육사 특정 기술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군의 주요 요직을 독점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소문만 무성한 군내 사조직이었다. 맹철웅이 바로 그 북두해의 일원이었네. 정확히는 그들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하수인이지. 자네가 그의 왕국을 무너뜨린 것은 그들의 돈줄 하나를 끊어버린 것과 같아. 그들은 지금 자네를 자신들의 존립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바이러스로 여기고 있네. 이강혁 장군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맹철웅의 부패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거대한 조직의 비호 아래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들의 수장이 누굽니까? 자네도 아는 인물이야. 현재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조만규 대장. 그는 북두해의 절대적인 수장으로 군림하며 군 전체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하고 있네. 강 중장, 자네는 지금 말벌집을 건드린 게 아니야. 대한민국 육군이라는 거대한 산 전체를 적으로 돌린 것일지도 몰라. 부디 몸조심하게. 전화를 끄는 강하진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조만규 대장. 군내에서 살아있는 권력으로 불리는 인물. 온화한 미소와 인자한 성품으로 존경받는 덕장의 이미지 뒤에 그런 추악한 괴물의 얼굴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제 강하진의 개혁을 자신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을 터였다. 예상대로 적의 공격은 훨씬 더 노골적이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다가왔다. 며칠 뒤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 계획이 하달되었다. 자유의 방패라는 이름의 이번 훈련에서 제7기동군단은 유례없이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바로 훈련의 주 공격 군대항군 역할을 맡아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 2사단 스트라이커 여단을 상대로 공세적인 작전을 펼쳐야 하는 것이었다. 훈련 계획을 검토하던 오율무 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군단장님, 이건 훈련이 아니라 함정입니다. 우리 군단은 방어에 유리한 지형을 모두 미군에게 내주고 전력상으로도 3대1의 절대적인 열세 속에서 공격을 감행해야 합니다. 작전 시나리오 자체가 우리 군단의 패배를 전제로 깔고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북두해는 더 이상 그녀를 행정적으로 방해하는 소극적인 방식을 버렸다. 그들은 강하진을 군사적으로 공개적으로 망신시켜 그녀의 리더십과 능력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계획이었다. 최초의 여성 군단장 전략의 귀재라는 허울 좋은 수식어 뒤에 숨은 실전 경험 없는 책상물림 장군이라는 오명을 씌우려는 것이다. 만약 훈련에서 참패한다면 그녀가 이룩한 모든 개혁은 전투력을 약화시킨 섣부른 시도로 매도될 것이고 그녀는 군복을 벗어야 할지도 몰랐다. 강하진은 작전 지도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함께 전사의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전쟁의 여신 아레스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즉시 군단의 모든 지휘관을 비상 소집했다. 이번 훈련은 우리 군단의 명운이 걸린 싸움이다. 회의실에 모인 지휘관들 앞에서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적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임무를 던져주었다. 그들은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지난 반년간 흘린 땀과 노력이 한낱 헛된 것이었음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 그녀는 지휘관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다. 그들의 눈에는 긴장감과 함께 그녀를 향한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오합지졸이 아니다. 우리는 강철 같은 규율과 동료에 대한 신뢰로 뭉친 새로운 7군단이다. 그녀는 작전지도 위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려 드는군. 좋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진짜 전쟁이 무엇인지 보여주자. 지금부터 자유의 방패 훈련 작전 계획을 전면 수정한다. 우리의 작전명은 아레스의 철퇴다.
회의실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것은 패배를 예감한 절망이 아닌 거대한 도전을 앞둔 전사들의 비장한 각오였다. 제7기동군단 강하진의 군대는 이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을 향해 그들의 모든 것을 건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포천의 광활한 승진 훈련장. 가을의 끝자락 차가운 바람이 땅 위에 내려앉은 이곳에 수만 명의 병력과 수백 대의 전차, 장갑차가 집결했다.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의 막이 오른 것이다. 훈련 통제본부에는 조만규 대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와 미군 장성들이 자리를 잡고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전장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강하진의 7군단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한 냉소적인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특히 조만규 대장은 이미 7군단의 참패를 기정사실화하고 그녀를 어떻게 몰아붙일지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그리고 있는 듯했다. 훈련이 시작되자 예상대로 전황은 7군단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갔다. 미 2사단 스트라이커 여단은 막강한 화력과 첨단 정보 자산을 바탕으로 주요 고지와 길목을 선점하고 철통 같은 방어선을 구축했다. 전공법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강철의 벽이었다. 7군단의 초기 기동은 미군의 정찰 자산에 족족 탐지되었고 포병 화력에 의해 번번이 저지당했다. 통제본부에서는 역시 무리한 작전이었어. 여성 지휘관의 한계가 드러나는군 하는 수군거림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강하진이 계획한 거대한 기만극의 일부였다. 그녀는 처음부터 정면 대결을 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진짜 칼날은 모두가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지금부터 아레스의 철퇴 2단계를 개시한다. 훈련 시작 12시간이 지난 깊은 밤 강하진의 명령이 비밀 통신망을 통해 각 부대에 하달되었다. 그 순간 7군단은 완전히 다른 군대로 변모했다. 첫 번째 움직임은 특전 여단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적진 깊숙이 침투한 그들은 미군의 후방통신 중계소와 레이더 기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했다. 미군 지휘부의 눈과 귀가 순식간에 마비되었다. 동시에 7군단 포병여단은 허를 찌르는 방식으로 미군의 주 방어선이 아닌 예상치 못한 예비 진지를 향해 대규모 기만 포격을 가했다. 미군 지휘부는 7군단의 주공이 그쪽으로 향할 것이라 완벽하게 오판하고 예비 병력을 그쪽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강하진의 진짜 승부수가 던져졌다. 바로 서진우 대령이 이끄는 오연대였다. 그들은 모든 통신 장비를 끈 채 훈련 시나리오 상 기동 불가 지역으로 분류된 험준한 마차산 산맥을 타고 야음을 틈타 이동하고 있었다. 병사들은 새로 지급된 야간 투시경과 경량화된 군장을 착용하고 소리 없이 움직였다. 과거 맹철웅 시절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완벽한 군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작전이었다. 군단 주임원사 강철훈의 지휘 아래 보급부대는 드론까지 동원하여 험준한 산악 지형을 따라 이동하는 오연대에게 은밀하게 유류와 탄약을 보급했다. 통제본부의 스크린에서 오연대는 행방불명 상태였다. 조만규 대장은 그들이 미군의 공격에 와해되었거나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비웃었다. 풋내기 지휘관의 무리수가 부대 전체를 고립시켰군. 하지만 다음 날 새벽 통제본부는 경악에 휩싸였다. 행방불명되었던 오연대가 유령처럼 미군의 심장부, 즉 스트라이커 여단 지휘본부와 야전 군수 지원단이 위치한 후방 지역에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밤새 불가능한 산악 행군을 통해 미군의 방어선을 완벽하게 우회한 것이었다. 전 연대 공격 개시. 서진우 대령의 포효와 함께 오연대는 잠에서 깨어나는 맹수처럼 미군 지휘부를 덮쳤다. K1의 전차의 굉음과 K9 자주포의 불벼락이 적진을 유린했다. 혼란에 빠진 미군 지휘부는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지휘 체계가 붕괴되었다.
후방이 완벽하게 유린당했다는 소식에 전방의 미군 주력 부대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이 결정적인 순간 또 다른 부대에서 강하진의 전략을 완성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제11기동사단 구여단. 여단장 김성진 대령은 과거 맹철웅의 측근이었으나 강하진에게 두 번째 기회를 부여받은 인물이었다. 그의 부대는 미군 주력 부대의 퇴로를 차단하는 위험한 임무를 맡고 있었다. 만약 실패하면 부대가 전멸할 수도 있는 상황. 그의 참모들은 너무 위험합니다. 후퇴해서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라고 건의했다. 김 대령은 순간 고민에 빠졌다. 과거에 그였다면 안전한 길을 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뇌리에는 여러분의 실력과 헌신이 나에게 닿는 가장 굵은 동아줄이라던 강하진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그는 결심했다. 전부대 군단장님을 믿는다. 명령대로 적의 퇴로를 차단한다.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그의 결단은 전황의 쐐기를 박았다. 구여단은 용맹하게 싸워 미군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고 전후방에서 포위된 미군 스트라이커 여단은 전멸 판정을 받았다. 훈련 통제본부는 침묵에 휩싸였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7군단의 압승을 알리는 결과가 떠 있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이다. 조만규 대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전술적 걸작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만 노려보고 있었다. 미군 여단장은 감탄과 존경이 뒤섞인 표정으로 옆자리의 한국군 장교에게 물었다. 도대체 저 7군단장은 누구인가? 그의 전략은 마치 전쟁의 신 아레스가 직접 지휘하는 것 같군. 그때 훈련 통제본부의 모든 스피커에서 맑고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7군단장 강하진이었다. 통제본부에 알린다. 적 지휘부 와해 주력 부대 포위 경멸. 목표 완수. 의상. 그녀의 목소리는 체스판의 마지막 말을 놓는 승자의 선언과도 같았다. 체크메이트. 그녀는 보이지 않는 적 북두해가 파놓은 함정을 완벽하게 격파하고 자신의 능력을 전군에 증명해 보였다. 아레스의 포효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자유의 방패 훈련의 결과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군 전체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절대적인 열세 속에서 거둔 7군단의 완벽한 승리는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특히 강하진 군단장이 선보인 창의적이고 대담한 전략은 전술 교범을 새로 써야 한다는 평까지 나올 정도였다. 훈련을 참관했던 미군 지휘관들은 그녀를 한국의 잔 다르크라 칭하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훈련 강평회. 군 수뇌부가 모두 모인 그 자리에서 조만규 대장은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7군단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치하해야만 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강하진과 악수했지만 그 눈빛은 칼날보다 더 차갑고 살벌했다. 강하진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이자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북두해는 이번 패배로 치명적인 내상을 입었다. 강하진의 리더십과 능력을 깎아내리려던 계획이 오히려 그녀에게 전군 최고의 전략가라는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강하진은 승리에 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승리가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자신을 믿고 따라준 부대원들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훈련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한 날 그녀는 장성들을 위한 승리 축하연 대신 흙먼지투성이인 전투복 차림 그대로 병사들의 생활관을 찾았다. 그녀는 지친 병사들에게 직접 따뜻한 국을 퍼주며 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승리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었다.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
군단장이 직접 밥을 퍼주며 격려하는 모습에 병사들은 감격했다. 부대 곳곳에서 군단장님, 충성 하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특히 이번 훈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휘관들을 잊지 않았다. 미군의 퇴로를 차단하는 위험한 임무를 완수한 김성진 대령을 따로 불러 그의 손을 잡았다. 김 대령의 용기 있는 결단이 없었다면 이번 승리도 없었을 것이요. 과거의 실수가 미래의 발목을 잡게 놔두지 않겠소. 당신의 능력에 걸맞은 대우를 약속하지. 그녀의 말에 김 대령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진심으로 새로운 지휘관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강아지는 또한 군단 주임원사 강철훈을 찾아가 그의 공로를 치하했다. 원사님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우리 군단의 창끝을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 군의 진정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녀의 인정에 강 원사는 벅찬 가슴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강아진의 행보는 7군단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용광로가 되었다. 지휘관과 병사, 장교와 부사관 사이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존중이 자리 잡았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닌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이자 하나의 운명 공동체 강철의 연대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집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지는 국군 교도소.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맹철웅이었다. 강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의 내용은 예상 밖의 것이었다. 강아진 군단장에게 이 편지를 쓸 자격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안다. 용서를 구하려는 것도 아니다. 나는 이곳 교도소 라디오를 통해 이번 훈련 소식을 들었다. 당신이 그리고 7군단이 거둔 위대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였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고 분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여러 번 그 소식을 곱씹어 보니 인정할 수밖에 없더군. 당신은 내가 평생을 바쳐도 만들지 못했을 진짜 강한 군대를 만들었다. 나는 당신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시대의 흐름에 그리고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정의라는 것에 패배한 것이지. 어리석게도 나는 그 사실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따로 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북두회라는 조직.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쓰고 버린 것처럼 당신을 제거하기 위해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조만규 대장뿐만이 아니다. 군수사령부의 박 장군, 인사사령부의 최 장군 그들은 군의 혈관 곳곳에 퍼져 있는 암적인 존재들이다. 그들은 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군복을 입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나의 참회가 아니다. 나를 쓰고 버린 그들에게 보내는 나의 마지막 복수다. 부디 나처럼 어리석게 당하지 마시오. 당신 같은 진짜 군인이 그 괴물들을 모두 이겨주길 바랄 뿐이다.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다. 강아지는 한동안 말없이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적에 적은 동지라 했던가. 맹철웅의 편지는 그의 마지막 발악인 동시에 그녀에게는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에 다가설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가 담긴 지도와도 같았다. 그녀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멀리 펼쳐진 부대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대한 적과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이제 그녀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강철의 연대가 버티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이 나라, 이 군대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마지막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강아진의 군단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훈련의 승리는 단순한 명예 회복을 넘어
부대원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지휘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심어주었다. 강철의 연대로 거듭난 7군단은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요새가 되었다. 하지만 강아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맹철웅의 편지는 그녀에게 적의 심장부로 향하는 지도를 쥐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하고 반격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이제는 그녀가 먼저 적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눌 차례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뱀처럼 은밀하고 치밀했다. 낮에는 군단장으로서 부대를 지휘하고 훈련을 독려하며 완벽한 지휘관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의 집무실은 북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비밀 전쟁의 작전 사령부로 변모했다. 오율무 소령의 정보팀은 맹철웅이 언급한 이름들을 중심으로 자금 흐름과 인사 기록을 샅샅이 추적했다. 그녀의 은사인 이강혁 장군은 육본 감찰실의 권한을 이용해 그녀를 뒤에서 조용히 지원하며 북두회와 관련된 비리 첩보들을 은밀히 전달해 주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군 전체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던 부패와 비리의 연결고리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냈다. 북두회 역시 절치부심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한미연합훈련에서의 참패로 조만규 대장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입었고 조직 내부에서는 강하진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군사적인 능력으로 그녀를 꺾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다. 더럽고 추악하지만 그래서 더 효과적인 방법. 그들은 강하진이라는 인물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그녀의 명예를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얼마 뒤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터졌다. 보수 성향의 한 인터넷 언론사가 단독 강철의 여신 강하진 중장, 파격 승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스캔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터뜨린 것이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강하진이 과거 합참에 근무하던 시절 유력 정치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승진에 도움을 받았으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에는 조작된 금융거래 내역과 출처 불명의 측근 인터뷰까지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이것은 북두회가 준비한 최후의 발악이자 가장 악랄한 공격이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 지휘관이라는 그녀의 위치에서 이런 종류의 스캔들은 치명적이었다. 대중은 자극적인 가십에 열광했고 여론은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그녀를 시기하던 군 내부의 세력들은 이때다 싶어 익명의 인터뷰를 통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국방부는 들끓는 여론에 등 떠밀려 엄정한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북두회의 수장 조만규 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자한 원로의 가면을 쓴 채 비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강 장군은 군의 큰 자산이지만 군인의 명예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여 군의 부담을 덜어주는 용기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의 발언은 사실상 그녀에게 잦은 사퇴를 압박하는 공개적인 최후 통첩이었다. 모두가 강하진이 이대로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레스라는 그녀의 별명을 잊고 있었다. 전쟁의 여신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법이다. 침묵을 지키던 강하진이 마침내 움직였다. 그녀는 국방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현역 군단장이 직접 언론 앞에 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해 보였다. 저는 오늘 저에게 씌워진 거짓된 낙인을 스스로 찢어버리고 우리 군의 심장에 박힌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첫마디에 기자실은 술렁였다. 그녀는 먼저 자신에게 제기된 스캔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
오율무 소령의 사이버팀이 밤새 추적하여 밝혀낸 기사에 실린 금융거래 내역이 포토샵으로 정교하게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기사에 언급된 정치인과 만났다는 날짜에는 그녀가 최전방 GOP에서 부대원들과 함께 경계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 사진과 기록을 공개했다. 거짓의 갑옷이 한꺼풀씩 벗겨지자 그녀는 드디어 진짜 칼을 뽑아들었다. 이 모든 음해의 배후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군을 사유화한 부패한 군인들의 사조직 북두회가 있습니다. 북두회라는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기자실은 폭탄이라도 터진 듯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동안 비밀리에 수집해온 모든 증거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맹철웅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 북두회 조직도와 그들의 비리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만규 대장이 이번 스캔들을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선명한 녹음 파일이 기자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아진 그 계집애 하나 처리 못해서 뭘 꾸물거려. 여자한테 스캔들만큼 확실한 게 어딨어. 없는 것도 만들어서 터뜨리란 말이야.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조만규 대장의 추악한 목소리는 그의 인자한 가면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완벽한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청와대와 국회는 즉각적인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결국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직접 특별검사팀을 임명하여 북두회 사건의 전면적인 수사를 지시했다. 군 내부의 자체 조사가 아닌 외부의 독립된 사법기관에 의해 군의 치부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그날 오후 한미연합사부 사령관실에 군 검찰단 소속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살아있는 권력이라 불리던 조만규 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허망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다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다. 평생 쌓아올린 명예와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의 몰락을 시작으로 북두회에 연루되었던 수십 명의 장성들과 장교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숙군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1년 후, 대한민국 육군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북두회라는 거대한 암덩어리를 도려낸 자리에 강아진이 뿌린 개혁의 씨앗이 싹을 틔워 건강한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다. 학연, 지연이 아닌 오직 실력과 헌신만이 평가받는 문화가 정착되었고 젊고 유능한 남녀 장교들이 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다. 강아지는 여전히 제7기동군단 군단장이었다. 합참과 육본에서 더 높은 자리로 영전하라는 제안이 빗발쳤지만 그녀는 모두 고사했다. 자신의 자리는 서류 더미 위가 아닌 흙먼지 날리는 훈련장의 병사들 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7군단은 이제 전군의 롤모델이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맑게 갠 가을날 그녀는 홀로 국립서울 현충원을 찾았다. 강직한 군인이었지만 군 내부의 부조리 속에서 늘 고독했던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섰다. 그녀는 묘비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닦아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시던 명예롭고 정의로운 군대를 제가 지켜냈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그녀는 조용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북두 칠성은 졌지만 그녀로 인해 대한민국 하늘에는 수많은 새로운 별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그녀가 연 새로운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